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어, 내용 설명을, 어, 뭐,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2탄으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OK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보다 보면은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 뒤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영사라는 게 그리고 용역사라는 게 어떻게 재단의 모든 것들을 어 부리장머리 없이 어떻게 갑의 사업을 지가 걱정을 하고 지가 그 되도 않는 회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도와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재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를 어떻게 용역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짓거리는지 오늘 이 두 번째 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막 그냥 열이 막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그렇게 느끼셨는지 어떻는지 한번 계속해서 좀 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TFT를 하면서 그 지금 거기에 완전히 돌아선 그런 인간의 내용을 제가 그 방을 만들었던 전 사무총장이 그거를 폐쇄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캡처를 떠났어요. 두 말 못하게.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서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도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다루기 위해서 오늘 캡처를 다 떠났어요. 그 시작을 해볼게요. 회계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고, 그러니까 용역사가 이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왜 여기에 이 입장문을 내면서 월권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의 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떠들어 왔었어요. 이에 대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이에 대한 기술적 이에 대한 기술적으로 공정한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공정한 해결 방안도 있대요. KOK의 가격 이완화 정책은 본래 유통물량 통제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상.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의미 자체도 판단됩니다라는 것은 확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거래소 가격보다 플랫폼 가격이 낮으면 프론티어들은 본인이 소유한 KOK를 시장에 매도할 것이며 그 반대는 당연히 구입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이런 원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랫폼 가격의 기준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 하면은 스테이킹이 되는 물량을 가지고서 자산을 기준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 가격이 있으면은 이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스태킹을 해놓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7달러인데 8달러가 되고 9달러가 되고 10달러가 된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상으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페이지를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정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도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가 스파크식으로는 한두 번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며칠이 가고 그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은 개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거래소에 내 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를 페이지를 해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 가격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상량이 플랫폼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달러인데 6달러가 됐다. 거래소 가격이. 그러면은 보상량은 동일한데 보상량의 퍼센테이지가 이게 다 같은 5달러일 적에 거래소 가격이나 플랫폼 가격이 똑같을 때 10개를 받았으면은 10개를 내다 팔면은 50불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6달러가 되잖아요. 60불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보상받는 게 4%가 아니고 뭐 10%가 더 6달러라고 하면은 20%가 더 애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4%를 받던 게 6%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4%에 20%니까 428, 뭐 4.8%가 되겠네요. 4.8%를 계속 유지해서 받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이거를 해지를 하고서 단타식으로 단타 치듯이 끝내고 말겠느냐는 거죠. 이런 논리 자체가 기가 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KOK를 거래소에서 구입하여 투자하신다고 가정하신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많은 외부 악재로 거래소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단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니지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이 올라갈 때처럼 내려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7달러일 때 그 전에 플랫폼 가격이 6.2달러였어요. 그러면 6.2달러를 하회를 하면은 거래소 가격이 그러면 6.2달러로 내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절대로 발생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6.2달러를 하회를 하고 그 전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5달러였다. 그러면 5달러를 하회를 했을 때 6.2달러까지 내리는 거.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보상받는 양의 그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4%였다 그러면은 한 뭐 3% 정도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아주 얄팍한 말도 안 되는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공정한 해결 방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 가격에 대한 정책은 이 업체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언급을 할 그 자체가 본래 아닌 거지요. 용역사가 용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단 보유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일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에 이게 외부 악재로 거래소 가격이 급락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많은 외부 악재로 거래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게 급락의 정도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시장은 그 가격 변동은 엄청나게 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2020
2021년도에 FOMC에서 그 파월이죠. 거기에서 이 인플레이의 심각성을 간과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쭉 끌고 와서 2021년 코로나 시절에 이게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재정 정책을 쓴 거지요. 이거를 통화 정책을 쓴 게 아니고 재정 정책을 써서 개인 호주머니에다가 우리는 넣어줬, 미국은 넣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니까 그것도 가족 단위로 개개인별로 주니까 그 돈을 쓰는 데에 그래서 경기가 이 상품은 제한적이고 돈은 많아지니까 이거 자체가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수요가 못 따라오니까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수요에 못 따라오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인플레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쪽에서 파월이 생각을 한 거는 FOMC에서 생각을 한 거는 이렇게 그 돈을 호주머니에 꽂아 주니까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전 세계에 대부분의 리저너블한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합당한 가격 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많고 많은 이런 국가에서 제대로 가격 대비하고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부르짖는 중국 14억의 중국 그 공산당에서 모든 것들이 셧다운이 돼버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처져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가격이 튀어버린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이를 만든 거고 인플레이 때문에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처음이 뭐 베이비 스텝이었는지 자이언트 스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로 금리에서 0.25로 시작했는가 0.5로 시작했는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 다음에 이게 0.75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 아, 기준금리 인상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0.75가 세 번이가 연속으로 되고 0.5%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2022년도에 4.75%인가 뭐 기준금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대출을 받거나 론을 했는데 그 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금리가 그 기준금리보다도 높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게 순서가 가상자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저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뭐고 외부 악재였고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의 거래소에 나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 자체를 그 가상자산 하나하나의 정보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식 시장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저는 투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근데 여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코인의 역할이라는 그 코인의 사용 정도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수요의 희귀성이 따라야지만 이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호황이고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상태에서 경쟁하듯이 그냥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어, 뭐, 시장 가격을, 어, 저기,
예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좀 더 가다 보면은 어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거래소 가격 자체에 대한 어 부분도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가보지요. 그러나 이거는 읽었고, 가격 상승 후 재단 보유 물량을 매도해 사용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타 프로젝트와 달리 미디움이 요청한 대로 재단이 보유한 케어케는 그 당시에 매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격 하락의 요인이라고,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이런 거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재단에서 하던, 그러니까 재단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실행만 하는 게, 이 보상 정책에 대한 부분은 재단의 권한이었지, 그 롤 자체가 재단에 있었지, 이게 뭐 용역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사가 어디 감히 재단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역사가 어디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이 지구상에 어떤 회사가 그런 게 있냐는 것이죠. 결국 가격 하락의 가격의 하락 원인은 보상 정책의 변화에 따른 프론티어들의 대량 해지 및 가상자산 시장의 타격, 재단 및 프론티어들의 법률적인 이슈, 각종 악성 기사 등등이 매도량을 증가시킨 점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자기 합리화예요. 일단 가격 하락의 원인을 보상 정책의 변화에 따른 프론티어들의 대량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지한 사람이 숫자를 따져봐야 돼요. 주변에 도대체 몇 프로의 사람들이 해지를 했는지를 알아보세요. 해지한 사람 대비해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해지를 하고 내가 이 거래소에 팔고 이런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해지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이게 가격이 하락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의 타격. 가상자산 시장의 타격을 우리하고 왜 따지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거, 거래소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켓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만 그 제공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재단, 프론티어들의 법률적인 이슈,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인이 47명인가 뭐 97명인가 소송을 걸었는 게 하나 있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슈화되고 뭐 이런 게,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일본에서 47명, 97명이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뭔가 어 영향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법률적인 이슈로 뭐 사기, 시세 조작, 뭐 유사수신, 뭐 폰지까지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110명이라고 얼마 전에 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한 거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이게 50억 개에 100만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50억 개가 아니고 15억 개도 아니고, 실제로 유통 물량으로 따지면은 그 숫자가, 제가 이 당시로 따지면은 저는 어, 이 인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억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통 물량이. 그러면은 10억 개가 남아 있고
이 5억 개 상태에서 이게 대량 해지 뭐 해가지고 그 숫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기 7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7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한 7천 불,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원이라고 잡고 1,000만 원짜리를 곱하기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어, 만, 그, 만부를 가지고서 좀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그 7,000불에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7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1,000개씩 나와요. 그죠? 이거를 10,000명이라고 10,000명이 해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1,000만 개밖에 안 돼요. 이거를 10만 명이라고 해도 100만, 저거 뭐고, 아, 1,000개를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1억 개가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움직이는 모든 개수를 1억 개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주변에 특히 한국에 이 해지를 한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킹 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미국에 있는 이 그 참여자의 수를 캐나다를 들었는지 미국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만 명이래요. 그러면 100%, 100%가 다 해지를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2만 명, 뭐 캐나다에 2만 명, 4만 명 하고 나서도 한국에 그러면 6만 명이 해지를 해야 되고 미국, 캐나다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아무도 겪지 않아야 돼요. 그런 대량 해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의 타격 저게 법률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각종 악성 기사라는 거는 보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고 이걸 가지고서 이 악성 기사를 봤다고 해가지고 해지를 했다. 없어요. 그 숫자는 정말 미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KOK 파운데이션도 이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KOK 파운데이션에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3명이요. 3명이 인지한다고 이 사업이 그 3명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근데 실제로 노력은 했죠. 근데 안 움직여준 데가 있었죠. 이 입장문을 쓴 쪽에서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 없이 지금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 없이 플랫폼 가격을 무작정 거래소 가격으로 낮추라는 프론티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 결과는 제한적으로 발행된 KOK의 소진과 더 급격한 가격 하락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저는 그런데 데이터에 기반 뭐 이런 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은 먼저 어, 플랫폼 가격을 무작정 거래소 가격으로 낮춰달라고 하는 인간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시위 장소에 가가지고 부르짖은 인간도 있어요. 그거를 또 몇몇은 또 그렇게 저도 가서 그냥 이 상태는 어, 그 시위 그 자체의 상징성을 가지고서 저도 가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을 같이 가버리면은 저는 절대로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망해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뉴무식이라는 그 작자가 제가 하고 있던 그 협의의 방을 찬탈을 할 때 그 몇몇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 짓을 그거를 계속 부르짖으니까 그것 자체는 실제로 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거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가 0.0000001 최소로까지도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제안안을 제가 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언급을 하긴 좀 그렇지만 나머지 두 사람이 왜 거기에 TFT에 합류를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TFT가 구성이 될 거는 아니었는데 또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거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플랫폼 가격을 무작정 거래소 가격으로 낮추라는 거는 이거는 저도 100% 여기에 동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에 무조건 하고 어그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걸로 해가지고 그, 어,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조심스러운 말씀이나 최악의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정책 변경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것도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 친구가 회의를 할 때 뱅크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불 준비금인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예치를 받았으면은 7% 정도가 법적으로 직업 준비율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4%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은행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3%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거는 고전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대에서는 사실은 어, 지불 준비금이 율이 좀 낮더라도 이게 은행 대 은행 간에 이런 그, 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돈이 예치금이 좀 모자랄 때에 서로 빌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요즘은 사실은 이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은행에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 뭘로 받아오나 하면은 우리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KOK라는 그것 자체로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뱅크런을 여기에다가 언급을 할 이유가 없어요. 뱅크런이라는 게 우리 이 KOK나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제로에 수렴은 할 수 있어도 돼.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통상 잘 아는 기업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상폐가 되고 나면 휴지 조각이 되고 그 회사가 그만큼 악성 기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도 처리가 되고 법률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조심스러운 말씀이나 최악의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정책 변경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이게 용역사가 내뱉을 말이에요? 용역사가 내뱉을 말이냐고요, 이게.
재단이 내뱉어야 되고 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미디움도 K스테디움 운영사로서 지금도 각종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은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저한테도 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분석을 하고 하기 위해 갖고 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일 전에 그거를 시작을 했대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자체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몇 날 며칠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이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의 그 기초 데이터로 갖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그게 2022년 12월 27일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저 이봉 땡, 그 다음에 뭐, 뭐고, 그, 정성 땡, 거기에, 저, 둘이가 또 들어와가지고, 총 5명이 앉아있었고, 송땡땡, 그, 지금 뭐고, 그, 그, 버러지 같은, 나머지 몇 명,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청산까리, 그 다음에 그, 부사장하고, 의장이라는 작자하고, 그렇게 많이 앉아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 하다못해 7달러에서 6달러가 됐느냐고요. 5달러가 됐느냐고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왜 용역사가 K스테디움이라는 과 뭐고 그 도표 봤잖아요. 여기에서 이 회사가 여기에 이 뭐고 모든 관리 총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역할을 하는 쪽하고 여기에서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걸 지금 누가 짓거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짓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놈 자체가 이놈하고 한 덩어리였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K스테디움 K스테디움의 운영사하고 KOK 플레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코인으로 바뀌었나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자고 했나요? 옮겼나요? 아무런 짓도 한 게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미친 것들이 뭐고 뭐 독대를 했니 지랄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핵가닥 바뀌었잖아요. 단순하지만 어려운 해결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잘 보입시다. 첫 번째는 KOK 거래소 가격 상승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시세 조작이죠. 두 번째, 더 면밀하게 검토된 유통량 조정과 보상률 정책 조정입니다. 이건 누가 해요? 재단이 해야죠. 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 K스테디움의 운영사가 이 유통량 조정과 보상률 정책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하 내용도 전부 다 볼 것이 없는 게 여기에서 이런 내용 자체를 띄우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여러분들 판단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양쪽 모두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거래소 가격이 이런 이런 토대를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거래소 가격이 상승이 되나요?
정말 지나가던 멍멍이도 웃을 일이에요. 거래소 가격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여기 그 암호화폐 거래소 CX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기술적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지랄이고 이런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어느 누구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면은 거래소 가격이 상승을 하나요?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해서는 한두 명의 조직이 아니라 적어도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념해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는 부분을 사람이 몇 명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몇 사람이 붙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돌리는데 데이터를 뽑는데 여럿이 붙어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들이 뭔데, 그, 여기에 주인도 아닌데,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한지, 뭐, 여기에 돈을 빼먹기 위해 가지고, 뭐, 한두 명 가지고 안 되고, 한 100여 명 갖다 넣으면은, 수백 명 갖다 넣으면은, 돈을 막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가요? 요거를 딱 놔두고서, 요거 밑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제가, 그, 정말 웃기는 말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네. 아,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내용이었나 하면은 제가 받는 내용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들까지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 그 상황이 되게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돼 가지고 좀 먹고 살 만큼 됐다는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 회사가 자회사가 8개인가 미국까지 합치고 영국까지 합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립티드라는 것까지 합치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확인 못하는 것까지 합치면 자회사가 도대체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이 키워놨고 우리가 가치를 만드는 여기에서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전체 회사가 다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매출 올리는 거, 재무제표, 그 몇 년간의 재무제표들을 들여다보라고요. 또한 프론티어 운영사 재단이 KOK 가격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니, 말장난이에요. 발 맞추면은 뭐 되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가 맞추면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써도 프론티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나와야 되고요. 운영사가 나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재단 위에 있는 게 운영사라고 하니까 글로도 그렇게 표현이 돼요. 혹자는 운영사 미디움이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KK 생태계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K스테디움 운영 수수료로 얻어지는 미디움의 수익은 어떠한 법정협회나 가상화폐도 아닌 오로지 KOK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여기에 조인을 하기 전 3년에 영업 손실이 100억이에요. 그 다음 해가 여기하고 조인을 한 시기예요. 그 해 말에 나온 3, 4분기까지가 4천만 원 정도가 매출액이에요. 9개월 동안. 그 다음에 4, 4분기에 156억인가 159억이 매출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재무제표가 결국에 거의 한 160억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은 KOK를 줬는데 KOK를 여기에서는 또 하나도 쓰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에 나왔나? 나중에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이 재단이 돈을 막 재어놔 놓고 이 회사에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돈을 지급을 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KOK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존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출? 재무제표 보면은 대출이 전부 다 감소가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KOK 가치 상승에 있어서 미디움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한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막 앵기고 뭐 연결을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구역질이 나요. KOK 가치 상승은 미디움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상승 방안에 대한 고민은 후술할 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후술을 했는지를 들여다봤는데 후술 한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뭐 또 추상적인 내용을 쭉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뭐 단락 2에 대해서면 일단 오늘은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한 10여 분 보면서 그냥 열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열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개개인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정말 어, 또 다른 미친 인간한테 저, 통화를 한 녹취록을 제가 스스로가 녹취도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공개도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저희 단톡방에 띄웠죠. 그러니까 미래는 확실한 거는 하나도 없다. 불확실성이 99.99%고 확실한 거는 0. 아니, 어떻게 보면은 미래라는 거는 100% 불확실해요. 예상을 할 뿐이지 절대로 확실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 뒤도 않는 인간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저하고 송땡땡이를 똑같은 식으로 감옥을 보내겠대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이거하고 제가 띄워놨던 그 대화했던 내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 저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은 보실 수 있도록 좀 소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